현명한, 즉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노란잠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제목이 되게 좀 도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광순의 복덕방 모두의 투자 이야기이고요. 작가는 이광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21세기 북수에서 출간됐고요. 2025년 12월 17일 날 출간됐으니까 반년이 좀 안 됐네요. 제가 이 책은 주문해서 받은 게 지난 2월이었는데 이제서야 다 읽었네요. 이 책은 앞서 소개했었던 맨큐의 경제학을 읽고 난 뒤에 역시 아침 10분 읽기로 읽었던 책입니다. 그랬고 뭐 분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맨큐의 경제학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이런 책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는. 거기에 왜 진보라는 전체적인 수식어를 붙였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80년대에 일단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대학생활 좀 더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저는 8학번이고요. 2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군대 제대를 한 다음에 편입을 해서 97년인가 그때 대학을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학생 기간이 좀 길었네요. 중간중간 물론 이제 군대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했던 그런 기간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85년도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거의 뭐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시절에 청춘을 보낸 그런 저의 입장에서 사실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좀 익숙하죠. 제가 진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제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보는 언제나 함께 사는 삶, 공동의 어떤 선,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돈을 버는 이야기, 부자가 되는 이야기, 악착같이 돈을 아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도덕적 금기, 좀 이렇게 부끄러운 일, 손가락질 당하는 일, 이런 느낌도 좀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깨부수려고 쓴 책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진보도 이제는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진지하게 좀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몸뚱이를 굴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게 생존하는 방법이 주식 투자다, 뭐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저한테는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용에는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부분 서문 부분과 뒷부분 끝날 때 작가의 이야기의 그 부분들이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한다. 저는 사실 이 문구는 저도 평소에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한테 가끔 인용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든 일단 행동부터 해라, 그래야 어떤 성과가 나오지라고 해석을 할 텐데, 저자는 여기다 좀 약간 해석을 다르게 붙이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문장의 본질은 뭐냐에 대해서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 즉 미래가 이 복권을 사는 행위로 인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복권을 산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작가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진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념이 아니고 그냥 한 걸음씩 내딛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희망을 품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진보적인 행위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설득이 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자본 수익률, 노동 수익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류의 역사상 항상 자본 수익률이 경제 수익률을 보다 앞섰대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수익률이 이제 흔히 말하는 노동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물론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 평생 제조업을 하셨거든요. 한때는 꽤 많은 한 200여 명 되는 직공을 거느릴 정도다가 규모가 있는 제조공장 운영하셨고 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그 직공들을 써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성남은 정말 못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조정래 선생님의 한강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성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에 성남 초창기에는 얼마나 비극적인 땅이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시기 때쯤에, 그 시기 중반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남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동네에 먹고 살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주기도 하셨었죠. 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 자랑하는 느낌으로 잠깐 얘기를 좀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평생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노동 수익,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 수익에만 전념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사실 제 생각은 자본 수익에 꽤 부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옛날엔 박정희 시절에는요, 나라 땅을 정부에서 막 이렇게 인간한테 불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막 땅을 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되게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절대 용인하지 않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불화받은 그 금액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 땅만 갖고 있었어도 막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다가 되게 좀 이 무노동 수익에 대해서 노동 수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경계하셨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공장이 꽤 잘 돌아갈 때는 은행에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다가 꽤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막 찾아오기도 하셨다는데 한 칼에 거절하셨대요. 난 그 돈 필요 없어. 내가 왜 그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 돈을 받아 땅을 사놓든가 뭔가 다른 걸 하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가 공장을 정리하시고 은퇴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살고 있는 빌라 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저는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아버지 시대 때는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만이 신성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산업의 역군 뭐 이런 말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본이 스스로 굴러가면서 돈을 버는 이런 복리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되게 정직하게 고집을 피우신 그런 한편으로는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 시대적인 흐름과 배경을 생각하면 고대가 끄덕여지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끝이 난 거고요. 이 책에 의하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자기 어떤 사업을 설명을 했었대요. 누군가가 물어봤었나 봐요.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년 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결국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불가능하다 보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이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전자책, 그리고 출판, AI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다가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 나름대로의 결론, 이건 뭐였냐면 그랬었어요.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누구나 자신의 어떤 지식 또는 자신의 삶의 흔적, 궤적 이런 것들을 책으로 묶어내고자 하는 어떤 도서지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책을 쓴다는 행위가 되게 어려운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필 작가도 있고 막 이럴 정도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책을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로서 AI를 이용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 이런 쪽도 결코 쉽게 무너지진 않겠구나. 물론 이게 뭐 10년씩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무너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 좀 했었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제가 지금 AI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쓰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제 나름대로는 좀 고도화시키는 데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상세한 건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할 영상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민간 자격증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여기에 어쨌든 저 나름대로 한번 깃발을 꼽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살면서 세상이 바뀌었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좀 나름대로 강력한 신호를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언제였냐면, 컴퓨터로다가 PC 통신이라는 걸 처음에 접했던 시절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 시절.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1994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고, 막 인터넷 뱅킹이 도입이 되면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질 때 2000년대 초반 요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 있겠고 몇 번 있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촉에 의하자면 그런 정도가 저한테 좀 세상이 바뀌었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2023년 1월 1일 날 제가 새해 첫날 올해는 뭘 해보지? 라고 생각했다가, 도대체 이 챗GPT가 뭔데? 라고 해서 1월 1일 날 제가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첫 질문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너 뭐 하는 애니? 너는 뭐니? 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구나.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변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PC통신,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이런 시절은 제가 바뀌겠구나 걸 느끼면서도 무심코 넘어갔는데, 이 AI로 인해서 바뀔 세상에서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가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여전히 되게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다니던 기업을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무언가 사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장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그게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면 대체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대기업에 근무했던 친구들이 퇴직한 이후에 장사를 하면 대체로 좀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익숙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은 저를 좀 부러워하기도 해요.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전 솔직히 말하자면 여전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넉넉치 않아서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을 해야 되고, 통장이 빵꾸나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친구들, 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 그게 정말로 제가 부러운 건지 아니면 안 돼 보이니까 부러워하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들과를 비교를 해보면 글쎄 제가 나은 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AI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친구들에게 AI는 재미있는 희한한 뭐가가 나왔네인 거고, 저는 이게 무언가 달라지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데,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저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지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의 시간을 걸고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의 본질은 분산이 아니고 생존이래요.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란 얘기죠. 제가 내년이면 이제 나이가 60이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환갑 잔치를 하셨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후년에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 나이인 거죠. 요즘엔 안 합니다만 누가 요즘에 환갑잔치 하겠습니까? 어쨌든 내년이면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사실 강의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호구지책을 하고 있는 게 솔직한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작에 자본으로 돈을 버는 시장을 만들어 써야 하지 않나 라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과거의 잘못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투자를 시작했던 그 원점보다 되돌려 놓을 만한 원칙과 절차를 세우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의 어떤 믿음을 검증해 나가고, 지금 당장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본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이 책이 꽤 마음에 들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막 이랬던 시절에 그때 등 떠밀려서 한번 주식 한번 해보다가 호되게 말아먹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손을 안 댔었는데 요즘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해볼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본 책이 이 책이고, 이 책에 앞서서 읽은 책이 맨큐의 경작이다 보니까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맨큐의 경작을 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을 읽었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내 책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발은 땅에 단단히 딛고 눈은 저 멀리 별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이키의 슬로건인 Just Do It, 그냥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광순의 복독번 이광수님이 쓰신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견표였습니다.